한때 9만 전자를 넘보던 삼성전자 주가가 52주 신저가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3분기 어닝 쇼크 가능성이 커지면서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낮추고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앞으로는 시세에 따라서만 결정됩니다. 전년도 공시가격의 시세 변동률만 반영해 공시가격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통해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한편 자본이득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불을 지핀 금투세 유예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 찬반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공개 토론회 이후에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한때 9만 전자를 넘보던 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다시 6만 전자로 내려앉았습니다. 1차적으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와 이 반도체 고점론, 여기에 더해서 3분기 어닝 쇼크 가능성이 겹치면서 이 주가가 52주 신저가 수준까지 추락했습니다. 특히 사업 경쟁력에 대한 불신이 고스란히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산업부 정재용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이게 오늘 불행인지 다행인지 젠슨 왕 엔비디아 CEO 한마디에 주가가 일단 반등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젠슨 왕 CEO가 삼성전자를 언급해서 이렇게 된 게 몇 번 좀 기시감이 드는 상황이기도 하죠. 네. 삼성전자를 직접 언급한 것도 아니었는데 보면은 골드만삭스 기술 컨퍼런스에서 TSMC가 훌륭하기 때문에 사용하지만 언제든지 다른 업체를 활용할 수 있다, 찾을 수 있다고 언급한 게 다인데요. 전 세계에서 3나노 이하 초미세공정 파운드리를 제작할 수 있는 기업이 TSMC와 삼성전자밖에 없다는 점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파운드리, 엔비디아 걸 수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오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미국 증시 상승 전체가 올랐기 때문에 영향도 좀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언급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견해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대만 TSMC가 5나노 이하 미터, 그러니까 3나노와 5나노에서 단가 인상을 좀 단행을 했지 않습니까? 네. 애플과 엔비디아 3나노 이하 초미세공정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좀 올라갔는데 이런 점에서 젠슨 왕 CEO가 삼성전자를 가끔 가격 협상에 이용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와 HBM 공급할 때도 다 삼성전자 HBM3를 언급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좀 젠슨 왕 CEO의 어떻게 보면 협상력을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이런 언급들이 나오고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곳곳에서 이 삼성의 사업 경쟁력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는 좀 어닝 쇼크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데 좀 뭐가 상황이 좀 달라진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쭉쭉 주가가 빠졌던 이유는 단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면은 3분기 실적 전망이 안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2분기에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개선, 업황 개선을 발판으로 삼아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이면서 하반기 실적 반등, 그러니까 3분기와 4분기에 좀 많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던 게 사실인데 네. 2분기에 이제 10조 4천억 원이었던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3분기에 그래서 한 13조 원, 그 4분기에는 15조 원 이상으로 이렇게 점쳐지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이제 하반기에 폴더블폰 신작 영향 등도 있고 대부분 이제 반도체 업황 개선과 인공지능 메모리, 특히 이제 하반기에 엔비디아 수주를 할 것이다 좀 기대가 컸던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도 있고요. 근데 이달 들어서 이 전망치가 대폭 수정이 좀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삼성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3분기에 한 10조 원 초반 잘 벌면 못 벌면 한 9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벌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2분기보다도 하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중에서 상당 부분이 반도체 실적이 좀 크게 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가장 컸던 게 반도체 부문이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스마트폰이나 디스플레이나 가전 쪽에서 호실적이 있었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네. 반도체 부문 실적이 2분기에 이제 6조 5천억 원을 기록했었는데 영업이익이 3분기에는 이보다 적은 한 5조 원대를 좀 보일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됩니다. 전망치가 한 3조 원, 그러니까 기존에 한 8조 원 이상을 벌 것이라는 전망에서 3조 원 가량의 이제 감소를 한 것인데요. 최근에 상여금을 준비해서 한 1조 원 정도
정도가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무엇보다 이제 IT 시장 전체적으로 모바일과 노트 PC 이런 것들의 정체가 좀 계속 심화를 하고 있다는 게 좀 영향이 가장 크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사실은 온디바이스 AI라고 해서 뭐 모바일도 많이 나오고 PC 또 노트북 같은 제품들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 좀 반향을 불러일으키긴 했지만 실제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를 했냐 이거는 이제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모바일과 이제 PC 쪽으로 가야 할 뭐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쪽 일반 레거시 제품들에서 수요가 크게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좀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삼성이 7월에 공개한 폴더블 폰 신작에서 폴드 6 같은 경우에는 좀 판매량이 는 것으로 나오는데 플립이 원래 좀 볼륨 모델이거든요. 여기서 판매량이 좀 저조하면서 스마트폰 영업이익 또 3분기에 3조 원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좀 지배적입니다. 네, 삼성을 둘러싼 이 주변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일부 해외 사업장 인력 구조 조정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앞으로 이 미국의 대중국 HBM 수출 규제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력 구조 조정은 이제 삼성전자에서는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을 한다. 국내에 비해서 해외 시장은 좀 유연하기 때문에 네. 통상적으로 하는 수순이라고 했지만 그거에 비해서는 규모가 꽤 크다는 점에서 삼성전자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는 측면이 있고요. 네. 삼성전자 주가가 보통 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실적에 선행을 한다고 하잖아요. 정확히 1년 전인 지난해 9월 22일에 삼성전자 주가가 75,000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억하시겠지만 반도체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수십조 원 규모로 이제 이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던 시기였는데 지금이 주가가 더 낮은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6개월 뒤, 그 당시에는 6개월 뒤에 하반기, 그러니까 좀 실적이 살아날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좀 전망들이 지배적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또 미국의 이제 대중국 HBM 수출 규제도 불안 요소인데요. 물론 이제 HBM 자체를 수출하지 못하게 하지는 않겠지만 이 기술 수준을 어디까지로 해줄 것이냐를 좀 논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레거시 HBM까지 지금 최근에 텐센트와 바이두가 좀 많이 수요를 창출하고 있는 삼성전자로부터 HBM 수요를 거기까지 맞게 되면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때문에 미국 현재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과 정부가 이 부분에서는 좀 협상력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정재용 기자였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강행을 주장하던 민주당 내부에서 기류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유예론의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오는 24일로 예정된 공개 토론회 이후에 당론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훈 기자입니다. 지난 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대표의 회담에서도 결론 내지 못했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여부. 원안대로 시행을 주장했던 민주당 내에서도 금투세 도입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유예론의 핵심은 주식시장의 체력을 키우고 자본시장을 통해 국민들이 자산을 증식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입니다.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본시장을 통해서 어떤 자산 증식을 건강하게 할 수 있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좋은 기업들이 자본 조달이 용이하게 하자라는 그 근본적인 목표를 상실하고 세수나 어떤 조세정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이게 이제 논의가 주객이 전도되게 되잖아요. 수십 년째 박스피에 갇힌 증시를 활성화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하고 시장의 불안을 야기하는 과세 정책은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지도부 내에서도 유예론의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 내 금투세 기류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이미 이현주 최고위원뿐 아니라 기재위 소속인 정일영 의원, 이소영, 전용기, 이현희 의원 등도 유예론에 가세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센 데다 증시가 상승 탄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주주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가 먼저라는 쪽으로도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민주당 내 기류 변화로 24일 토론회 이후 당론은 금투세 유예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각종 부동산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방식이 바뀝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폐지되고 앞으로는 시세에 따라서만 공시가격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방서우 기자입니다. 서울 도곡동의 한 아파트. 같은 면적에다 시세도 비슷한 이웃집보다 공시가격이 3억 원가량 높습니다. 둘 다 일반적인 1주택자라면 보유세도 230만 원 더 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 부동산에 대해 매기는 평가 가격으로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입니다. 지난 정부가 공시가 산정 시 활용하는 가격을 전년도 공시가격에서 시세로 바꾸고 반영 비율도 높이면서 같은 아파트에서도 세금 부담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공시가격에 비해 변동폭이 큰 시세를 활용하며 반영률도 매년 상향하다 보니 시세가 내려도 공시가는 오르는 부작용도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시 전년도 공시가격을 활용하기로 하고 시세는 변동한 만큼만 반영해 신뢰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현실화 계획 도입 이전 수준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산정되는 만큼 공시가와 실거래가 역전 현상도 최소화될 전망입니다. 공시가격의 균형성이 크게 저하된 지역이나 부동산은 따로 선별해 검토하고 가격을 재산정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합리화 방안이 시행될 경우 집값 변동과 상관없이 무리한 보유세 인상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부동산 공시법이 개정돼야 가능합니다. 세수는 부족하고 고령화로 인한 복지 비용은 증가하는 상황에서 여야 간 합의가 쉽게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입법과 또 시장에 대한 통제 그리고 시장의 그 새로운 질서를 만들므로 인해서 이 시기를 지혜롭게 잘 버텨갈 수 있는 이런 작동 기제가 국회에서 만들어지면 좋겠는데 법이 개정돼 시행되더라도 시세가 아닌 시세 변동률만 반영하다 보면 강남 등 일부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방서우입니다. 원전 가동으로 생긴 사용 후 핵연료를 영구 처리하는 내용을 담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불과 6년 뒤에 원전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고준위 방패장을 짓는데 최소 37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겁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경북 울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 4호기 건설이 신청 8년 만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들을 포함하면 국내에서 가동되는 원전은 30개가 됩니다. 정부는 이 외에 원전 4기를 추가로 짓겠다고 밝히면서 원전 사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원전 업계는 또 유럽 원전 시장 첫 진출도 앞두고 있습니다. 체코 수주로 15년 만에 원전 수출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동안 탈원전 패닉에 빠졌던 우리나라에 원전 르네상스가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원전 사용 후 나오는 핵 연료를 처리하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은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현재 사용 후 핵연료 임시 저장 시설은 있지만 2030년부터는 포화 상태에 이르는 상황. 유럽연합은 원전을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하면서 2050년까지 사용 후 핵연료 처분 시설 운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계획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유럽 시장에서 채권 발행 금리가 높아져 유럽 원전 수출에 불리해집니다. 전문가들은 고준위법 제정이 늦어질수록 비용 부담과 원전 가동, 수출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용 핵연료와 관련된 저장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서 원전 운영을 중지하는 그게 가장 큰 타격일 것이고요. 앞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하면서 사용 핵연료와 관련된 해법을 같이 제시하라는 그런 국가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스웨덴도 부지를 이미 확보했고 프랑스 역시
9월 정기국회가 열린 가운데 K원전 수출 행보를 위해 고준위법 등 후속 법안을 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진정되는 듯 보였던 엔화 강세가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다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경제부 유주환 기자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유 기자, 지난달 초 이제 엔화가 급격히 오르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전 세계를 좀 뒤흔들었는데, 그런데 최근에 다시 엔화가 오르고 있습니다. 상황이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7월 말에 일본은행이 정책금리를 0.25%로 인상한 전후로 엔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당시 달러에 대비한 엔화 환율이 160엔대에서 141엔까지 단기간에 변동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급격한 청산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시장의 불안감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8월 5일에 있었던 블랙 먼데이였는데요. 이 같은 일본의 깜짝 금리 인상이 금융시장 불안의 도화선이 됐다는 비판을 받자 우치다 신이치 일본은행 부총재가 시장이 불안정할 때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며 좀 진정에 나섰습니다. 이후 아시다시피 엔화가 한동안은 좀 안정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자,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엔화가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고 바로 어제 엔달러 환율이 140엔대를 기록했으니까 8월 초보다 엔화 가치가 더 올랐습니다. 이는 올 연초 이후 약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환경이 크게 달라진 건 아닙니다. 다만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가 다음 주로 다가왔다는 점과 또 시장의 충격을 덜려고 하는 일본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있다는 점이 좀 달라졌습니다. 또 정치적인 이슈도 엔화 강세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 먼저 약달러에 베팅하는 해리스 트레이드가 우세한 점입니다. 실제 어제 미국 대선 후보의 TV 토론회 직후에 해리스 부통령이 판정승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니까 달러 약세와 동시에 엔화가 급격히 가치가 좀 오르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또 일본 내에서는 이달 말에 일본의 총리가 될 자민당 총재 선거가 열리는데 유력 후보인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쪽입니다. 네, 우리 추석 연휴가 지나면 미국과 일본의 통화 정책 결정이 좀 잇따를 예정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짚어볼까요? 네,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회의 FOMC 결과가 미국 현지 시각으로 19일, 우리 기준으로 20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 어제 간밤에 발표됐던 8월 미국 소비자 물가에서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가 전달보다 0.3% 오른 것으로 나타나서 예상치보다 좀 높았기 때문에 한 번에 금리를 0.5%포인트 내리기는 어렵지 않겠냐라는 예상이 나오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미국이 금리 인하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에는 좀 변함이 없을 듯합니다. 또 다음 날인 21일에 일본은행도 금융정책회의를 엽니다. 바로 직전인 7월 말에 금리를 올린 이후에 연달아서 올리진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은 일본은행의 심의위원들, 우리나라로 치면 금통위원들인데 이들이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잇따라서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자, 다무라 나오키 일본은행 심의위원이 바로 오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제와 물가 동향이 전망치에 부합한다면 정책금리가 적어도 1%는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0.25%니까 0.75%포인트의 추가 인상 여지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외 주요국들의 금리 결정도 우리 추석을 전후로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바로 오늘 유럽중앙은행이 0.25%포인트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음 주에는 영국, 다다음 주에는 또 호주 중앙은행도 통화정책회의를 엽니다. 자, 집값이 고공행진하면서 아직까지 금리 인하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호주를 제외하고는 주요국들 대부분 금리 인하에 나섰거나 앞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네, 우리가 엔화 움직임을 주시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문일 텐데, 자, 이게 전 세계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큰데 엔화 강세가 지속된다면 이 불안감이 다시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본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엔화를 가지고 세계 곳곳에 있는 고금리 통화와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어디에 얼마나 투자가 돼 있는지를 정확히 알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또 이 같은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 8월 초
글로벌 증시 급락 현상일 테고요. 자, 여타 국가 대비한 일본의 금리 차이가 점차 축소될 것이란 점에서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이제 막 시작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일례로 일본의 연기금, 보험사, 은행들이 지난 2011년 아베노믹스 개시 이후에 해외 투자를 크게 늘려왔습니다. 일본의 국민연금인 GPIF가 최근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해서 달러 자산을 엔화 자산으로 갈아탈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이 같은 움직임을 다른 기관 투자자들이 따라갈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규모가 2조 달러에서 4조 달러 수준으로 추정이 됩니다. 특히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상황은 미국의 경기 침체가 함께 찾아오는 경우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공개한 통화 신용 정책 보고서를 보면 엔화의 추가 절상 압력이 존재하지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한국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등 위험 자산 회피 현상이 나타날 경우 한국도 그 영향권 안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미국 고용이 꺾이는 모습에 제조업 지표마저 안 좋게 나오고 있어서 좀 경기 상황까지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유주환 기자였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오늘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서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지금의 상속세 제도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동진 기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대 50%, 기업 승계의 경우 최대 60%까지 상속세율은 올라갑니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OECD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래전 만들어진 상속세 체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특히 중산층의 부담이 크다면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한국 경제는 엄청나게 변화했고 물가도 엄청나게 변화했는데 세금 제도는 거의 50년대 세금 제도에다가 수치들은 2000년대로 묶여 있으니까 당연히 이 세금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고 상속세율을 40%로 낮추고 최대 주주 할증과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상속세 과세를 유산 총액 기준에서 상속인별로 분리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성 실장은 유산을 물려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닌 상속인이 재산을 팔아 차익을 남기면 세금을 내는 즉 자본이득세로 상속세 제도를 바꿔나갈 뜻을 내비쳤습니다. 현재 자본이득세는 캐나다와 스웨덴, 호주 등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서 국민 경제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투자를 원활하게 촉진시키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공감대를 만들어가면서 변화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입장도 재차 밝혔습니다. 성 실장은 국민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돈을 축적하고 기업도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금투세가 있으면 상당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한국경제TV가 오늘 2024 대한민국 대표 아파트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종합대상의 영예는 GS건설에 돌아갔습니다. 신동호 기자입니다. 올해로 18회째를 맞은 2024 대한민국 대표 아파트 대상 시상식. 부동산 PF 사태와 공사비 급등 등 대내외 악재 속에서 주거 문화 개선을 위한 건설업계의 노력을 확인했습니다. 건설업계를 괴롭히는 여러 위험 요인들이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국경제TV도 건설업계 여러분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돕겠습니다. 정부는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더 나은 주거 생활을 실현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표 아파트 대상이 공공주택의 방향과 모델을 제시하고 정부와 업계가 발맞춰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시상식에선 모두 10개 건설 회사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상인 종합대상의 영예는 GS건설의 대명자의 그랜드시티가 차지했습니다. 대규모 조경 커뮤니티를 도입하고 첨단 시스템 적용을 통해 주거 문화를 선도하는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주거복지 대상에는 HDC 현대산업개발의 익산 부송 아이파크가, 고객 만족 대상에는 롯데건설의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가 선정됐습니다. 친환경 대상과 브랜드 대상은 각각 SK 에코플랜트의 드파인 광안, 포스코 ENC가 차지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상은 DLENC와 쌍용건설이 각각 수상했습니다. 한국경제TV 대표이사상은 대우건설, 현대건설, 한양이 선정됐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아파트 시상식은 주거와 환경, 사회공헌을 아우르며 국내 주택산업 발전을 위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